안녕하세요. 김정호의 경제TV. 오늘은 중국 근현대사 2부를 보내드립니다. 모택동 사망부터 2012년 시진핑 집권 전까지를 보내드립니다. 이미 대부분 아시는 내용이지만 정리하는 의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1976년 9월 9일 모택동이 사망했습니다. 1949년부터 거의 30년을 다스려왔던 절대 권력자가 사라졌으니까 권력 공백이 크죠. 치열한 권력 투쟁이 벌어지기 마련입니다. 공식적인 후계자는 모택동이 생전에 지명한 화국봉이었는데요. 이 사람은 모택동의 통치 방식을 이어가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등소평이 있었던 거죠. 그 화국봉은 등소평의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화국봉은 1981년 실각을 하게 되고 등소평이 최고 지도자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는 사이에 뜻밖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안후이성, 중국의 굉장히 가난한 성인데요. 이 안후이성 샤오강촌이라고 하는 곳에서 18명의 농부들이 비밀리에 일종의 반란 같은 걸 일으킨 겁니다. 뭐 폭력 반란은 아니고요. 자본주의 방식을 시행한 거죠. 이래서 정부에다가 납부할 것만 내고 각자 알아서 나눠 가지자. 뭐 자본주의 방식인 겁니다. 모택동 시절에 중국의 농민들은 모두 인민공사에 강제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먹고 같이 생산하고 같이 잤어요. 사유재산 같은 거 그런 거 없죠. 그야말로 공산주의 사회였던 겁니다. 그 결과는요. 극심한 빈곤, 거의 굶어 죽을 지경이 된 겁니다. 이 아사지경에 처한 샤오강촌의 농민들은 죽을 각오를 하고 비밀리에 자본주의 방식을 채택을 합니다. 미략의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1년 동안 생산한 것이 그 이전 동안 5년 생산한 것을 합친 것만큼 됐던 겁니다. 근데 모택동 시절이라면 당장 자본주의자들이라고 처형당했겠죠. 하지만 등소평은 1980년 그 방식을 오히려 전국으로 확산을 시킵니다. 이 같은 농가 책임 생산제를 포관도호라고 부릅니다. 이 포관도호 덕분에 농업 생산량이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1985년에는 농작물을 수출까지 하는 그런 상황까지 됐습니다. 한편 향진기업이라고 하는 형태로 소규모의 민간기업도 허용을 했습니다. 그 결과 역시 폭발적이었습니다. 1978년 이전에 하나도 없었던 민간기업, 10년 후인 1988년에 1453만 개나 생겨납니다. 민간기업이. 거기에 고용된 직원도 2300만 명에 이르게 되죠. 사실 공산당에게 민간기업은 아주 고민스러운 존재입니다. 사업주가 직원을 고용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자본가가 노동자를 착취하는 것과 뭐 그림이 같은 거 아닙니까? 따라서 심각한 논쟁이 벌어지기 마련이었어요. 근데 등소평은 그냥 그것을 밀어붙입니다. 그러니까 등소평이 없었다면 중국의 발전, 1978년 이후의 발전은 불가능했다고 보시면 되죠. 개혁파들은 그런데요, 이 개방에도 상당히 적극적이었습니다. 세계의 자본과 시장을 활용하고 싶었죠. 그러자니까 머리를 숙여야 되는 겁니다. 자본주의 국가들에. 그래서 미국, 일본 같은 서방 국가에다가 머리를 숙입니다. 등소평이. 1978년 등소평은 미국과 수교를 마무리하고 1979년에는 직접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서 이 로데오 경기를 하는 데 가가지고 카우보이 모자를 쓰고 웃는 거죠. 그 모습이 TV를 타고 모든 미국인들에게 방영이 됐습니다. 미국인들이 그 모습에 매료당했습니다. 그때부터 미국인들이 중국을 본격적으로 믿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등소평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마음 놓고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경제 특구를 조성을 했습니다. 여기는 중국이 아니고 여기는 그냥 특구니까 마음대로 투자를 하세요. 이렇게 한 거죠. 또 상해의 푸동지구에다가 초현대식 고층 빌딩 타운을 조성을 했습니다. 중국이 미래를 향해서 마음을 열었음을 보여주는 일종의 쇼룸 같은 것을 만든 겁니다. 등소평의 이런 노력은 대성공을 거두어서 외국인 직접 투자가 밀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인들은 원래 돈의 악착 같은 사람들이죠. 중국 식당 여기저기 가보면 그 붙어있는 복자가 있잖아요. 복. 이 복을 이렇게 좋아하는 거, 그것은 부자의 부자하고 발음이 같답니다. 부. 자동차 번호판 중에서 가장 비싼 게 8888인데요. 이것은 부자가 된다는 파치, 발제. 이 파의 첫자와 발음이 같기 때문이래요. 파운죠. 또 중국인들은 세외 인사도 공희발제, 돈 많이 버세요. 라고 뭐 그런 이 덕담이라고 합니다. 돈을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모택동 시절부터 돈을 좋아하는 그 성향이 억눌려 왔잖아요. 그 파치 욕구가 개혁 개방 정책으로 풀려난 겁니다. 고기가 물을 만난 격이죠.
그들은 그래서 세계를 상대로 해가지고 억척같이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학교가 다시 공부하는 곳으로 바뀐 것도 큰 변화입니다. 문화 대혁명 시절에는 학교는 공부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학교는 교사가 아니라 어린 학생들이 접수를 했어요. 그리고 누구를 죽일 것인가, 누구를 모욕 줄 것인가, 이 궁리나 하는 데가 바로 학교였어요. 혁명 기지죠. 그런 학교들도 정상화 시켰습니다. 등소평이. 그리고 학생들은 치열하게 공부하는 시대가 돌아온 겁니다. 농촌의 농가 책임 경영제와 사기업 활동이 허용되면서 중국인들의 소득이 늘기 시작했죠. 하지만 부작용도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물가가 오르고 빈부격차가 생겨났습니다. 당 간부들이 뇌물을 받아서 부자가 되는 일도 비일비재했죠. 인민들의 불만이 쌓여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자유를 누리게 된 대학생들은 그 불만을 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1989년 4월 급기야 호요방 전 총서기의 장례를 계기로 해가지고 중국인들이 천안문 광장에 모였습니다. 20만 명이나 모였다고 해요. 그리고 그들이 공산당의 정책을 비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등소평, 이걸 허용할 수 있었을까요? 등소평이 개혁 개방주의자이지만 정치적 자유까지 허용한 것은 아닙니다. 개혁 개방이라고는 해도 어디까지나 사회주의를 한 거였어요. 즉 경제 분야에서 사유재산과 경제자유를 어느 정도 허용한다. 그래서 돈을 벌자. 하지만 정치적 민주주의까지 허용한 것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결국 탱크가 동원되었고 시위대는 무참하게 학살되었습니다. 우리가 천안모 사태라고 부르는 바로 그 사건입니다. 이렇게 되자 당내에서 개혁 개방 정책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기 시작했죠. 하지만 등소평은 다시 권력을 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개혁 개방 정책을 더욱 강하게 밀어붙이게 됩니다. 등소평은 경제특구인 심천을 방문해서 그 심천의 발전된 모습을 중국 전역에다가 방영을 해줬습니다. 작은 어촌에 불과했던 그 쉔젠, 심천이죠. 놀랄 정도로 발전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보고 중국인들은 다시 설득을 당했습니다. 그 결과 등소평이 뭘 했느냐? 특구에 한정되어 있던 외국인들의 투자, 그것을 아예 중국 거의 전역으로 확대를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중국 전역이 다 특구가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이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외국인 직접 투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물론 중국인들의 소득도 급격하게 늘게 되죠. 1989년에 베를린 장벽 해체, 1991년 소련 연방의 해체, 이런 사건들도 등소평에게 힘을 실어 주었던 요인입니다. 왜냐? 소련 공산당이 붕괴된 후에 러시아는 엄청난 이 무정부 상태를 겪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지도부도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말하는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을 원치 않았던 거죠. 소련처럼 되는 걸 원치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등소평이 천안모 사태를 그렇게 무력으로 진압을 하더라도 그것이 용납되었던 겁니다. 등소평은 1997년 2월 19일 사망했습니다. 1978년부터 96년까지 중국 경제는 연평균 10%의 성장을 이어왔습니다. 위대한 업적이었죠. 등소평을 이어받은 것은 강택민이었습니다. 강택민에게는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사유재산과 시장경제 방식으로 성장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부자들이 무수하게 생겨난 거예요. 원래 공산당에게 부자는 적이잖아요. 계급의 적입니다. 이 자본가를 타도한 후에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하는 것이 공산당의 기본 강령이고 원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혁 개방 정책을 하다 보니까 자본가들이 생겨난 거예요. 계급의 적이 생겨난 겁니다. 강령과 현실이 충돌을 하게 된 거죠. 강택민은 이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3개 대표론을 들고 나옵니다. 공산당은 노동자 농민만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 기업가와 지식인도 대표한다. 이렇게 강령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3개 대표론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이론은 2002년 당 강령에 포함되고 헌법에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이상한 공산주의 국가가 된 거죠. 그 사이에 중국은 엄청난 변화를 겪습니다. 2001년 중국이 WTO에 가입을 하게 된 거예요. 사실 WTO는 자유무역을 표방하는 시장경제 국가들의 모임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은 자격이 없죠. 중국이 개방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시장경제 국가들에 비해서는 여전히 이건 폐쇄 국가였습니다. 국내 경제에 대한 통제도 심했죠. 외국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렇고요. 당연히 중국의 WTO 가입에 대해서 반대하는 회원국들이 많죠. 그들을 설득하고 중국을 회원국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누구냐면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입니다. 그는 의회 연설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개개인 중국인들의 꿈을 실현하면
중국인 각자가 정부에다가 더 많은 요구를 하게 될 것이다. 인터넷 발전과 맞물려서 그러면 중국은 미국처럼 변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미국 국회의원들을 설득을 하고 세계를 설득을 했던 거죠. 지나고 보니까 클린턴이 지나치게 순진했던 거죠. 하지만 당장은 클린턴의 예상이 맞는 듯해 보였습니다. WTO에 가입을 하게 되자 중국에 엄청난 변화가 왔습니다. 많은 시장들이 개방이 됐어요. 중국 시장들이. 물론 서방의 개방 정도와는 비교가 안 되지만 그 전에 비해서는 엄청난 변화임이 분명했습니다. WTO 회원국이 되면서 중국은 명실상부한 세계의 공장이 되어갔습니다. 중국 경제 성장률은 다시 10%대로 올라서게 됩니다. 경이적인 성장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WTO 가입 당시에 1조 3천억 달러였던 GDP가 2017년 12조 2천억 달러가 되어서 세계 2위로 올라서게 됩니다. G2가 된 거죠. 일본을 눌렀습니다. 자, 2008년 승승장구하던 중국에게도 세계 경제 위기라는 암초가 맞닥뜨리게 되죠. 수출 수요가 급격히 줄어들었어요. 이 문제를 중국은 내수 확대에서 돌파구를 찾았습니다. 중국 정부는 4조 위안, 그러니까 한 800조 원의 재정 자금을 풀어서 내수 경제 살리기에 올인했습니다. 기업들, 특히 국영 기업들에게 돈을 대출해줘가지고 전국 각지에다가 인프라를 건설하게 한 거죠. 또 신도시를 만들게 했습니다. 부동산 붐이 일어나고 자동차, 가전산업 등 중국 내수 시장이 빠르게 커졌습니다. 그 덕분에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의 중국에 대한 수출이 늘었죠. 세계 불황이 어느 정도 중국의 내수 확대책으로 보충되었습니다. 중국이 세계 경제를 구원한 셈입니다. 하지만 경이로운 성장의 그늘에서 해결하기 힘든 문제가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환경오염입니다. 대기오염이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둘째는 빈부격차입니다. 진위계수가 0.73이 됐어요. 세계에서 가장 빈부격차가 심각한 나라입니다. 공산주의를 표방하는 국가에서 극단의 빈부격차가 생겨난다는 것은 참 아이러니입니다. 셋째는 부채입니다. 내수 경기를 자극하느라고 돈을 많이 풀어냈고 그것을 가져다 쓴 기업들이 빚더미 위에 올라앉았습니다. 넷째, 부패입니다. 당 간부와 관료들이 공공연히 뇌물로 부자가 됐습니다. 당연히 인민들의 불만이 고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뭔가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그때 등장한 지도자가 2012년 선출된 시진핑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다음 편에서 다루겠습니다. 김정호의 경제TV였습니다.